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시행된 고3 4월 학력평가 국어 영역 중에 문학 파트 해설 영상을 싣고 있습니다. 시험지에 실린 순서대로 고전시가, 갈래복합, 고전 산문, 현대 소설의 순으로 해설 영상이 실릴 거고요. 그 중에 뒷부분에 있는 특정한 작품을 보고 싶다 하시면 아래쪽에 타임스탬프 실어뒀으니까 그 부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부분 골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실린 작품이죠. 고전시가 2개 중에 이호민의 서호가부터 보도록 합시다. 서호가는 양반이 지은 가사입니다. 제목에 초점을 둬서 보자면 서호에서 만족스럽게 지내면서 그 감정을 읊은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호민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은 임진왜란 때 선조를 모시면서 그 공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서호의 강 언덕에 있는 자택에 머물면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감정, 그리고 임금에 대한 충성심,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드러낸 가사입니다. 가사이기 때문에 사음보 율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양반 가사라는 점, 현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 이걸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금곡에 배를 타 서호에 들어오니, 금곡은 황해도 지방 이름이고요. 서호, 지금 화자가 머무는 곳입니다. 서호에 들어오니 자기가 살던 곳으로 왔다 이거죠. 금곡이나 서호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면서 자신의 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 내용이 4월 학평에서 옳은 선지로 출제되기도 했죠. 강사는 의구하고 풍색이 어떠하뇨? 화자가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온 게 상당히 오랜만이라는 느낌을 주죠. 자, 지금 서호라는 곳에 돌아왔는데 강사는 그대로구나. 풍색, 자연이나 이 지역의 모습은 어떠한가? 변했니? 안 변했니? 내가 살던 곳은 그대로인가? 이런 느낌이죠. 군은은 그지없어 삼순을 놀리시니, 군은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어서 삼순, 우리 월을 얘기할 때 상순, 중순, 하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3개의 순, 한 달이라는 의미입니다.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어서 한 달이라는 휴가를 주시니, 놀리시니, 이런 의미입니다. 화자는 한 달간 휴식 기간을 얻은 것 같고요. 그것을 임금의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임금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구절도 있기 때문에 이 가사는 유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설명도 옳은 선지로 출제될 수 있겠죠. 충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하강촌의 와실이 소조하야. 긴 여름의 강가마을, 화자가 지금 머무는 서호를 가리키죠. 이 강촌의 와실, 와실에 있는 그대로의 뜻은 달팽이 뚜껑 같은 작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조용하다, 호젓하고 쓸쓸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장하라는 말에서 지금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죠. 여름입니다. 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자그마한데 호젓하구나, 좀 쓸쓸하구나. 이 뒤부터는 화자가 살고 있는 공간이 참 소박하다라는 걸 드러내거든요. 풍족하고 여유 있고 화려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거나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살인문이 본디 없어 밤인들 다달쏘냐. 자, 일단 화자가 사는 공간은 살인문, 대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인들 닫을 리가 없다. 대문이 없는데 닫겠느냐. 또 발이 하 성기니 물보기 더욱 좋다. 발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커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발을 짜서 만드는데 발이 촘촘한 게 아니라 듬성듬성 성겨요. 이것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진 못하다, 좀 소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게 아니라 발이 듬성듬성하니까 바깥에 물을 보기가 더욱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나죠. 소루에 누워시니 크나큰 천지를 벽에 우회 다 볼로라. 작은 다락에 누웠는데 그 누워서 크나큰 천지를 베개 위에서 다 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처마도 얕아요. 처마가 아주 얕으니 석양도 들거니와 빗발도 들이친다. 자, 처마가 얕아서 들어오는 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석양이 깊게 들어오고 하나는 빗발까지 들어옵니다. 자, 이런 햇볕이나 빗발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있는 게 처마인데 처마가 너무 얕다 보니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석양 덕분에 이렇고 빗발 덕분에 이렇다라고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님 그려 젖은 소매 볕 아니면 뉘 말리며. 일단 석양이 어디 쓰이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님이 그리워서 소매가 젖었어요. 님이 그리운데 소매가 왜 젖었을까요? 님이 그리워서 울었던 거죠. 그 눈물을 소매로 닦았는데 그러면 소매가 젖잖아요. 이 소매를 뭘로 말린다고요? 아까 처마가 얕아서 들어왔던 석양빛으로 말린다 이거예요. 처마가 얕아서 석양이 들어오긴 하는데 석양? 쓸모 있어. 내가 님을 그리워해서 울다가 소매가 젖었는데 석양으로 말릴 수 있어. 석양으로 그 아픔을, 그리움을 달랠 수 있어. 그러면 빗발은 어디에 쓸까? 우국하야 탄 가슴을 비 아니면 어찌 살겠는가? 우국, 나라에 대한 걱정이죠. 나라를 걱정하느라 가슴이 새카맣게 탔는데요. 이 새카맣게 탄 가슴을 무엇으로 적신다고요? 아까 처마가 얕아서 들어왔던 빗발로 적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가 되시죠? 살림이 소박해서 처마가 얕아요. 그래서 석양과 빗발이 들어오는데 석양은 임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운 감정을 달래주고 빗발은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탄 가슴을 달래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살인문이 본디 없어부터 방금 읽은 부분까지는 화자의 소박한 살림살이가 드러나죠. 이런 살림살이의 화자는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고 임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죠. 특히 이 두 부분 역시 유교적인 태도가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님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임금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화자는 임을 사랑하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동서에 분주하여 주야를 모르더니. 자, 이 부분은 현재 한가로운 화자의 처지와는 달랐던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이 작가는 선조를 모시면서 임진왜란 때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지냈던 인물이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밤낮을 모를 정도로 바빴는데 지금은 이와는 대조적이다, 한가롭다라는 거죠. 오늘은 어떤 날인가 이 몸이 편안커니. 화자는 과거와 대조적인 현재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설명한다면 옳은 선지겠죠. 보리밥 몰니겨 아해야 걱정 마라. 짧으나 짧은 밤에 꿈자리 어지러워. 이번 학평 문제에서 이 꿈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있었죠. 이 꿈에 대해서는 화자의 아쉬움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됐습니다. 그럼 이 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쉬움을 드러내냐? 복내산 제일봉에 어느 님을 만나보아. 꿈에서 일단 어느 님을 만났는데 이 님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고 앞에 내용을 고려했을 때 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임금을 만났는데 왜 아쉽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반기노라 할 말 없고 느끼노라 한숨 지어. 너무 그리워하던 대상을 만나면 막상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태까지 보고 싶었던 감정, 쌓였던 말들이 북받쳐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해 서론사설 사례나 못 쏴래요. 서론 이야기, 내가 임금님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대로 풀지 못한 겁니다. 회포를 제대로 풀지 못했어요. 임을 만나기는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 드러내고 싶었던 감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다? 아쉽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꿈과 관련된 구절에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연군지정의 정서가 드러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꿈 정리되시죠? 사랑하던 임을 만났지만 회포를 제대로 풀지 못하여 아쉽다. 풍우성에 잠 깨어 니러앉아 한숨 짓고. 아까 꿈을 꿨는데 비바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자, 이 잠이 깨서 앉아서 한숨을 푹 쉬는 거죠. 님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납니다. 촌개 벌써 우니 할 일이 전혀 없어. 촌개 시골에 닭이 꽃기요 하고 울었나 봐요.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죠. 새벽입니다. 자, 그럼 일어나서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할 일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의 화자는 지금 이 한가로운 전원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노동을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 이 전원을 노동의 공간으로 표현하는 작품을 보기에 제시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이 시의 화자는 한가롭습니다. 폭음을 축혀 덮고 위몽 새로 드니 일어나도 할 일이 없는데 다시 이불 덮고 꿈꿔야죠. 동산에 일출토록 호접이 되었더니 내 밥꽃 수이 되면 이 잠을 채 잘 쏘냐. 자, 동산에 해가 돋도록 또 꿈을 꾼 거예요. 호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자성어 호접지몽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꿈을 꿨는데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생생한 나머지 내가 원래 나비인데 사람이 되는 꿈을 꾸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래 사람인데 나비가 된 꿈을 꾸는 것인가? 이런 사자성어, 인생의 덧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삶이 너무 덧없다, 살아서 무엇하냐 이렇게 깊게 해석하기보다는 새벽에 꿈을 깨었지만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잠에 들었는데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적절하겠죠. 남산에 우헐커날 먼 눈을 바라보니 관악 상광은 만고의 한빛이로다. 자, 남산에 비가 갰어요. 그래서 저 먼 곳을 바라봤더니 관악산의 경치가 한 빛깔인 것 같습니다. 화자가 자기가 본 바를 서술하고 있죠. 관악산 앞에 구체적인 장소에서 나왔듯이 화자가 있는 곳이 서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흰 듯 검은 것은 알겠구나 구름이로다. 저 구름 지난 후면 저 뇌를 고텨볼까. 자, 관악산 쪽에 흰 듯 검은 듯 한 게 있는데 구름이에요. 관찰한 후에 자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죠. 저 구름이 거치면 저 산을 한번 다시 볼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도의 안개 거치고 양화의 해지건을. 율도는 한강의 밤섬이고 양화도 서울의 한 구체적인 장소의 이름입니다. 역시나 구체적인 장소를 드러내고 있죠. 자, 안개도 거치고 해도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죠. 문구나 내 옷다오, 종무나 막대다오. 옷을 챙기고 막대를 챙긴다는 건 외출 준비를 한다는 거죠. 전나귀 채찍 없이 종무를 뒤세우고 강변에 내걸으니 말랑이 더욱 좋다. 해질녘에 풍경을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하인들로 하여금 옷과 막대를 챙겨서 산책을 나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나가서 한가롭게 거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녁 무렵에 나귀를 타고 강변을 산책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호가 살펴봤습니다. 서호가는 사대부가 서호라는 곳에 머물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 고전 시가이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서호가 변형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서호가 그리고 애경당 12월과 변형 문제가 실려 있는데 우리 이 중에 서호가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학평 변형 문제 앞에 실려 있고요. 뒤에 기타 문제 실려 있습니다. 자, 서호가 문제 중에 9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 지문과 같이 볼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여기 메모장에 옮겨뒀어요. 여기 있는 가가 방금 배웠던 서호가입니다. 윗글의 화자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현재의 여유로운 삶을 임금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해 하고 있어. 화자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새벽 닭이 울었는데 할 일이 전혀 없다. 그래서 다시 잠에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여유로운 삶이라는 부분 맞고요. 이걸 임금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해 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앞부분에 이미 나왔었죠. 군은은 그지없어 삼순을 놀리시니 임금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이 벌써 나왔네요. 답은 1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 왜 틀렸는지 점검할게요. 2번, 보리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어. 앞부분에 화자가 머무는 곳이 좀 소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보리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궁핍하다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3번, 예전의 삶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과거로의 회귀를 바라고 있어. 예전의 삶의 모습은 한 구절에 드러나죠. 동서에 분주하여 주야를 모르더니. 그런데 이 예전 삶을 그리워하면서 예전처럼 바쁘게 살고 싶다 라고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가 없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를 운명으로 여기며 기꺼이 감내하고 있어. 소박한 삶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 가난하다고 보기에도 조금 힘들고요. 또 이걸 자기 운명으로 여기면서 어쩌겠느냐, 감내해야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죠. 5번, 잠을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님에 대한 그리움에 괴로워하고 있어. 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드러납니다. 꿈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괴롭다. 이런 정서는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 그럼 다음 작품 애경당 12월가 공부합시다. 제목 12월가에서 눈치채신 분도 있겠는데 이 시조는 월령체 시조입니다. 시조의 각수가 1월, 2월, 3월부터 12월까지 표현되고 있죠. 이런 월령체 시가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 고려가요 동동이 있죠. 이 시조도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 중에 여러분 4월 학평에는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네 번째 수, 다섯 번째 수가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는 1월이겠죠. 정월 보름에 보름달을 본 후 화자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리산 저 뇌 위에 반가울샤 상원딸이. 시리산은 제산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이 시리산 산 위에 상원달, 상원달은 보름달인데 보름달이 뜬 게 어떻다? 반가워요.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풍년 소식 띄워다가 내 창 앞에 먼저 왔다. 풍년 소식을 가지고 내 창문 앞에 먼저 온 주체가 누구죠? 바로 이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이 소식을 갖고 왔고 내 창 앞에 왔다.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죠. 반가운 보름달, 풍년 소식을 갖고 내 창 앞에 먼저 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밤 좋은 경치에 놀지 않고 무삼하리. 보름달이 뜬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적인 배경은 밤이죠. 음력 보름밤.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화자가 아주 만족스럽죠. 그래서 놀지 않고 무엇 하겠느냐. 나 놀아야겠다. 즐겁다라는 이런 만족스러운 감정을 서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영탄법,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첫 번째 수에는 음력 1월 보름달을 보면서 만족스러워하는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니다. 취한 잠 늦게 깨어 강가랄 바라보니. 자, 술에 취해서 잠이 든 것 같죠? 그 잠을 늦지막히 깨어서 강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나 늦게 일어났네? 빨리 일어나서 일해야지? 이게 아니죠. 늦지막히 깨어서 여유롭게 강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서호가의 화자와 마찬가지로 이 시의 화자도 여유로운 모습, 사대부이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자욱이 펴인 안개, 한식비 개었도다. 자, 안개가 자욱이 껴있는데 한식은 한 4월 5일이나 6일에 있는 우리나라의 풍속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원령체 시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건 2월이에요. 그런데 4월의 풍속이 나온다? 이건 그냥 세시 풍속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풍경에 안개가 끼어있고 비가 개었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해야 술 부어라 전촌에 취한 노래 절인인가 하노라. 어제도 술을 마신 것 같은데 또 술을 부으래요. 또 취흥을 즐기고자 하는 거죠. 이 화자가 머무는 이곳의 취한 노래가 절기 때를 알리는가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에서는 화자가 강가를 바라보았더니 안개가 끼고 비가 그치고 그러한 풍경에 만족해서 화자가 술을 마시며 즐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수입니다. 4월이죠. 녹수 산정 깊은 곳에 벗불한다. 산속 정자입니다. 깊은 곳이라는 걸 봐서 어느 숲속 좀 깊숙이 위치한 정자에 있는 것 같죠. 그 정자에서 새소리가 들리는데 그 새소리가 벗을 부르는 소리 같습니다. 새를 의인화해서 새가 다른 벗을 부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동풍에 깃을 떨쳐 그치는 곳이 구로다. 자, 새가 날개를 펼쳐서 날다가 그치는 곳이 언덕의 모퉁이로다. 내 어찌 사람으로 새만 못하여 하니로다. 초장과 중장까지의 모습은 화자가 만족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종장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기는 사람인데 새만 못해서 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물과 비교해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옳은 선지겠죠. 네 번째 수에서는 산의 정자에서 새소리를 들었는데 그 새를 보고 나는 새 처지만도 못하다 라고 한탄하는 정서가 드러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화자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네 번째 수는 그것과 성격을 약간 다르게 한다는 것 조심하셔야겠죠. 다섯 번째 수입니다. 5월이죠. 밭 갈아 밥을 먹고 샘을 파 물 마시니. 밭을 갈아서 먹고 살고 샘을 파서 물을 마신다. 자, 아까 우리는 이 시의 화자가 상당히 여유로운 사대부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는 삶은 사대부의 삶이 아니죠. 이 삶을 사는 주체가 화자가 아니라는 것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누구의 삶이냐? 강구 연월 어느 때인가 고잔들 노랫소리 아름답다 저 농부야. 자, 농부의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구연월은 태평스러운 세상을 의미하는데 태평스러운 세상이 언제니? 자, 이렇게 물었지만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가 태평 시절이다 라는 걸 드러내고 있죠. 이런 태평 시절에 농부가 부른 노랫소리에 흡족해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농부들이 노동을 하면서 노동요를 부르고 있는 것 같죠.
태평곡 화답할제 내 근심 절로 없다. 화자는 사대부로 짐작할 수 있는데 농부의 노동요에 흡족해 해서 그 노래에 화답을 했대요. 자, 이것을 4월 학평에서는 화자가 향촌 공동체에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른선지로 출제가 됐죠. 5번째 수에는 농부들이 노동요를 부르면서 노동하는 모습, 그 모습을 흡족하게 여긴 화자가 화답하는 노래를 불렀다 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경당 12월과 같이 봤고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애경당 12월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 14번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윗글을 읽고 떠올릴 수 있는 화자의 모습으로 적절한 걸 여기서 모두 찾으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기억부터 볼게요. 보름달을 반기며 흥겨워하는 모습 찾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수에서 찾을 수 있죠. 상원달은 보름달이었고요. 그 보름달을 반갑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이 밤의 좋은 경치에 놀지 않고 무엇하겠는가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기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니은, 날아가는 새를 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 모습. 이것도 여기 4번째 수를 보고 상상할 수 있죠. 자, 새를 보고 나는 새만도 못하여 한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를 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디귿, 비 내리는 강가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 이건 해석을 꼼꼼히 했느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한 문제인데 술을 마시는 모습은 2번째 수에 드러나는데 비 내리는 강가가 아니라 한식비가 개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 갠 강가라고 해야 적절하죠. 디귿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리을, 노동요를 부르며 일하는 농부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 이것은 5번째 수를 통해서 떠올릴 수 있겠죠. 노동요를 부르는 농부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화답하는 노래도 불렀던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애경당 12월가까지 같이 풀어봤어요. 자, 처음에 같이 공부했던 파일은 분석 파일이고요. 작품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봤던 문제는 변형 문제 파일이고요. 두 작품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럼 4월 학평 문학 중에 고전 시가 파트 해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부하실 파트는 갈래 복합 파트입니다. 이육사의 노정기, 최승호의 발효, 김진규의 몰인설이 같이 출제됐죠. 그 중에 이육사의 노정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노정이라는 건 거쳐 지나가는 길 혹은 과정을 의미하고 기가 붙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시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그 지난 삶을 노정이라는 말로 비유를 하고 있고 그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록한 시입니다. 이육사 하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펼쳤던 분이라고 흔히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우는 시도 주로 희망, 긍정, 극복, 의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시를 주로 배웠는데 이 시는 여태까지 배워왔던 그런 이육사의 시와는 성격이 다른 시죠. 희망이나 긍정이나 극복, 의지보다는 자기의 지난 삶에 대한 한스러움, 괴로움,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이 주로 표현되어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젊은 날을 보낸 지난 삶이 어떻게 영광스럽기만 하겠어요. 그죠? 항상 일제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아야 했고 사람답게 살지 못했고 그러한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너무 괴롭게 살았다. 내 젊은 날은 무엇인가? 이런 한스러움을 표현한 시구나. 이걸 미리 바탕에 깔고 공부해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틀린 선지로 출제를 하면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지고 있다. 이런 식의 선지는 틀린 선지인 거죠. 이 시는 극복 의지, 희망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시라는 것. 총 5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연이 3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죽죽한 어촌보담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 메었다. 일단 자기의 목숨을 깨어진 배조각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부정적이죠. 깨어진 배조각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대로 멈출 수도 없고 자기 의지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 목숨이다. 내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은 여기저기 흩어졌기 때문에 구질구질한 어촌보다 어설픕니다. 자기 삶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삶의 티끌만 매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티끌, 닦아 없애야 하는 건데 내 삶에는 이런 티끌들이 구질구질하게 매달려 있어요. 무엇처럼? 오래 묵은 돛처럼 매달려 있다. 돛 알고 있죠? 배가 바람을 타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것. 이게 돛인데 이게 오래 묵었어요. 때가 얼마나 묻고 얼마나 낡았겠어요. 이 낡은 포범이 비유하는 건 티끌이에요. 이 티끌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삶의 고통이겠죠. 1년에서는 자기 삶을 깨어진 배조각에 비유하고 있고요. 어설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삶의 고달픔만 묻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연,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 화자의 젊은 날은 기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너네들 젊은 날 기쁘게 생각하지, 싱그럽게 생각하지, 내 젊은 날은 이랬어.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정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일단 내 꿈이 정크와 같대요. 배인데 그 배가 당당하게 대낮에 다니는 배가 아니라 서해를 밀항하는 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항은 몰래 해야 하는 거죠. 이 시의 작가 이육사의 삶을 고려했을 때 숨어서 다녀야 했던 배와 같다라는 건 일제 감시를 피해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자기의 젊은 날을 비유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젊은 날은 소금에 절었어요. 고통스럽죠? 또 조수, 이런 바다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연에서는 남들은 기쁘게 기억하는 젊은 날이었지만 화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또 밤이에요. 밤에 암초 만나면 피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 암초를 벗어나면 또 태풍과 싸워야 합니다. 밤, 암초, 태풍 이런 것들은 모두 화자의 삶의 장애물, 고달픔, 고통, 시련을 의미하겠죠.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산호로 만든 섬이라는 건데 산호가 예쁘잖아요. 아름다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산호도는 이상적인 공간, 내 삶의 희망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 산호도를 뭐 했다고요?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꿈, 이상 이런 걸 품고는 있는데 그곳에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또 남십자성이 비춰주지도 않았다. 남십자성은 별자리, 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별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별빛도 비춰주지 않고 산호도는 구경도 못했고 화자의 지금 처지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죠. 자, 지금 1년부터 3년까지 같이 살펴봤는데 화자의 지난 삶을 곰곰이 되짚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고통스럽다, 괴롭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주로 화자의 모습,
화자의 삶을 무엇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배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 목숨을 배 조각에 비유를 하고 있고 포범이라는 시어, 소금, 조수, 정크, 그리고 암초, 산호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화자는 자기 삶의 여정, 삶 자체를 배인 것인 양, 그리고 바다와 관련된 이미지, 배와 관련된 이미지를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연,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 오르면 화자는 마음이 너무 쫓기는 듯하고 몸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지평선, 배에서 내려서 닿을 수 있는 곳이죠. 그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 올랐습니다. 이 지평선도 아까 앞에서 살펴본 시어, 산호도, 남십자선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품은 이상, 꿈, 휴식처 이런 걸 의미하겠죠. 거기를 한숨에 기어 올랐는데 자, 그러고 햇빛을 보았다, 쉬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게 다음 행이 드러납니다. 화자의 발목을 뭐가 잡았어요.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오여 쌌다. 발목을 쫙 감싸 쥐고 화자가 지평선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시궁치입니다. 시궁치는 물이 제대로 순환되지가 않아서 썩어가지고 막 끈적끈적한 그 도랑의 근처를 가리키거든요. 이 시궁치가 내 발목을 쥐어 잡았다. 이거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시궁치를 또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열대 식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습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을 주죠. 이 시궁치가 내 발목을 오여 쌌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운 지평선을 기어오르지도 못해요. 역시나 절망스러운 현실이죠. 마지막 연입니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냐? 누가 거미냐고요? 내가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 같아요. 거미 수영 못하죠. 그냥 밀물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파도가 치면 이쪽으로 가고 빠지면 저쪽으로 가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거미가 힘없이 소라 껍질에 붙어서 또 생생한 소라 껍질도 아니에요.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서 그냥 새벽 밀물이 미는 대로 나는 왔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런 삶의 모습.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이 노정이라는 건 자기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지난 삶을 돌아보고 있는데 자기의 지난 삶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상당히 부정적이죠. 긍정적인 시호는 이렇게 3개 있어요. 산호도, 남십자성, 지평선. 그런데 산호도는 구경도 못했고요. 남십자성은 비춰주지도 않고요. 지평선에 기어오르려고 했는데 시궁치가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의 화자는 고통스럽고 암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정기에 관한 문제 8번 풀어보려고 해요. 메모장에 문제를 옮겨왔거든요. 노정기는 여기 있는 가 작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일련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담아내고 있다. 사실 이 모든 시가 삶에 대한 자기의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고요. 일련도 마찬가지죠. 자기 목숨은 깨어진 배조각과 같고 어설프고 티끌만 달려있다.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죠. 2번, 이연은 현재의 화자를 있게 한 시간과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젊은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연이죠. 현재의 화자, 고통스러워하는, 괴로워하는 화자를 있게 한 시간과 과정, 젊은 시절의 고통스러운 모습 드러내고 있죠. 3번, 삼연은 희망을 갖기 어려웠던 과거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는 과거의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죠. 암초를 벗어나면 또 태풍과 싸워야 했고 산호도는 구경도 못했고 남십자성이 비춰주지도 않아요. 적절하죠.
4번. 사연은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과 좌절을 서술하고 있다. 사연에 드러나는 이상향은 바로 지평선이겠죠. 기어 오르려고 했다라는 게 동경, 그리고 시궁치가 내 발목을 감쌌다라는 건 좌절을 의미하죠. 정답은 그럼 5번인데 5번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오연은 부정적 삶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시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이 시는 희망이나 극복 의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 시가 아니라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노정기 문제 풀어봤고요. 그럼 두 번째 작품 발효 보도록 합시다. 발효라는 게 뭐죠? 발효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뭔가 새로운 걸 생성하는 과정을 발효라고 하잖아요. 이 시의 화자는 자기 마음이 썩었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바꾸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1년입니다. 부패해가는 마음 안에 거대한 저수지를 나는 발효시키려 한다. 마음 안에 거대한 저수지는 화자의 내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면이 부패했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발효를 시켜서 바꾸어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는 화자의 이러한 마음을 마치 선언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2연에서부터는 화자의 마음이 왜 썩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썩으면서 살아왔다. 화자의 지난 삶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에 대해 고백하듯이 반성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마음이 왜 썩었을까요? 묵은 관료들은 숙변을 내게 들이부었고 나는 낮은 자로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방금 읽은 이 3행이 화자의 마음이 부패한 그리고 부패해가는 이유라고 볼 수 있죠. 묵은 관료들, 그 당시의 지배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지배층은 묵은 변을 나에게 들이부었어요. 자기 똥을 들이부었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조리한 정치를 행했다. 부조리한 무언가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60년대의 독재 세력이 사람들을 억압한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저항했었죠. 그런데 화자는 그 저항한 사람들에 속하지 않았어요. 나는 낮은 자, 권력을 쥐지 못한 자로서 이 묵은 관료들이 나에게 들이붓는 이 숙변, 이 부조리한 행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부조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저항 없이 감내했다라는 걸 의미하죠. 저항하지 않았구나. 이 땅에서 냄새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이 땅에 누구나 다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리적인 표현입니다. 수렁 바닥에서 멍든 얼굴이 썩고 있을 때, 흐린 물 위로 떠오를 때, 자, 멍든 얼굴이 썩은 것, 물 위로 시신이 떠오른 것, 이것은 독재 세력에 맞서서 사람들이 저항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읽은 두 행은 부조리한 시절에 그 부조리함에 맞서서 저항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화자는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침묵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고통이 잘못되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입을 다문 거죠.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이고 그 슬픔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것, 이건 역시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화자의 내면이 썩어 가고 있는 거죠. 독약 먹이는 세월에 쓸개가 병든 자로서 울부짖음 대신 쓴 거품을 내뿜었을 뿐이다. 화자도 피해자 중 한 명이죠. 그 세월은 화자에게 독약을 먹이는 세월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자는 쓸개가 병들었죠. 그런데 화자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이 잘못됐어, 뭔가 바뀌어야 해 하고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인 거죠. 쓴 거품만 내뿜었을 뿐입니다. 역시나 소극적인 태도를 의미하죠.
자, 이것에 대해 화자는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스스로 마음의 뚜껑을 덮고 오물을 거부할수록 마음의 뚜껑을 덮고 오물을 거부하는 행위는 이게 잘못됐어 라고 저항하는 행위가 아니라 부조리한 현실을 회피하는 태도로 볼 수 있죠. 나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몰라 하고 지낼래. 그렇게 지낼수록 오물들이 더 불어났다는 사실이다. 나는 나 몰라라 하고 지냈는데 그 오물들이 더 내 안에 불어났다는 거예요. 왜죠? 뒤늦게 나는 그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다. 자, 화자는 지금 자기 머리 위에 뚜껑을 덮고 묵은 관료, 독재자들이 쏟아내는 오물을 나 몰라라 하고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그럼 나한테는 오물이 안 튀길 줄 알았는데 오물이 나한테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덮은 뚜껑은 단단한 뚜껑이 아니라 그물이었어요. 그물이니까 오물이 나한테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화자가 현실을 외면해도 그 현실의 부조리함은 화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드러내죠. 화자는 그걸 깨달은 거고요. 아, 내가 회피한다고 해서 이 부조리함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그 피해가 나한테도 돌아오는구나. 나 바뀌어야겠다. 물왕저수지라는 팻말이 내 마음의 한 변두리에 꽂혀 있다. 아까 1년에서 자기 마음을 저수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발효시켜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발효의 모습이 물왕저수지의 모습으로 지금부터 표현이 될 겁니다. 나는 그 저수지를 본 적이 없어요. 긴 가문날 흙먼지 투성이 버스 유리창을 통해서 물왕저수지로 가는 길가에 팻말을 얼핏 보았을 뿐이다. 화자는 여태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고 살았고 그 때문에 내면이 썩어 있기 때문에 물왕저수지, 뒤에서 배우겠지만 깨끗하고 순수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내면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죠. 어떻게 기대를 하냐면요. 그 저수지에 물의 법이, 물왕의 도가 순환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 저수지에 풀을 헤치며 다니는 물뱀들이 춤처럼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흰 갈대꽃이 피고 잉어들이 쩝쩝거리고 물오리떼가 날아올라서 발효하는 숨결이 힘차게 움직이고 있음을 내 마음에도 전해주기 바란다.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이런 것들은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죠. 지금 읽은 이 부분은 화자가 저수지에 대해 기대하는 바고요. 이 저수지의 모습이 내 마음에도 전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저수지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생명력 넘치는 저수지의 모습. 그러니까 화자는 자기 마음, 자기 내면도 생명력 넘치는 깨끗한 마음으로 발효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의 화자도 과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솔직하게 나 현실을 외면하면서 살아왔다, 썩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나는 발효되려고 한다, 바뀌려고 한다 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자, 발효 분석 부분 살펴봤고요.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여기 이 지문은 발효이고요. 우리는 15번 풀어보려고 해요. 윗글에 화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화자는 현재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 같아. 이것은 일련에 드러나죠. 내 마음은 부패했고 나는 이걸 발효시키려 한다. 그래서 적절합니다. 두 번째, 맞아. 부패되고 발효된 마음을 정화하려는 마음을 먹은 것 같더라고. 정답이 2번이죠. B가 틀렸습니다. B의 어느 부분이 틀렸죠? 화자는 부패된 마음을 정화하려고 마음먹은 것이지 부패되고 발효된 마음을 정화하려는 게 아니죠. 화자는 발효를 통해서 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왜 화자의 마음이 썩어버린 거지?
세 번째, 묵은 관료들의 숙변, 치욕과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랬기 때문에, 낮은 자로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썩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C도 적절합니다. 네 번째, 뚜껑이 성긴 그물이라는 말은 그 모든 오물을 다 받았다는 의미이고 그것에 저항하지 않은 결과로 썩어버린 거구나. 이것도 적절하죠. 뚜껑이 그 오물들을 걷어낼 줄 알았는데, 거부할 줄 알았는데 성긴 그물이었다라는 건 그 모든 오물을 화자가 다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썩어갔다. 다섯 번째, 화자는 물뱀들이 살아있고 잉어들이 헤엄치고 물오리떼가 날아오르는 생명 넘치는 내면을 원하고 있어. 맨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발효 같이 살펴봤고 그럼 그 다음 작품 몰인설 공부해 봅시다. 다음 작품 몰인설입니다. 몰인은 잠수부라고 보시면 돼요. 잠수부에 관한 이야기. 설이라는 걸 보고 짐작하셨죠? 갈래는 설, 한문 수필입니다. 어떤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거기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덧붙이는 갈래죠. 이 글은 학평에도 나왔던 것처럼 다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서 화자가 깨달은 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뭘 깨달았는지 보도록 할게요. 포구의 사람 중에 전복을 팔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물었죠. 글쓴이의 질문 2개가 나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의 이득은 과연 어느 정도냐? 자, 이것에 대해서 잠수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볼게요. 잠수부가 바로 여기 몰인이죠. 이것은 천한 일이온데 어찌 물으십니까? 바다는 죽음의 땅이고 전복은 바다 깊은 곳에 있죠. 또 그물이 아니라 갈고리를 들어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바닥에까지 잠겨야 되고요. 숨을 멈추고 찾아다녀야만 전복을 찾을 수 있어요. 쉽게 잡을 수 없는 게 전복이죠. 또 기술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작살로 빠르게 찔러야 잡을 수 있어요. 잠깐이라도 느리게 하면 전복이 칼날을 물어버려서 힘을 다해도 칼을 뺄 수도 없고 전복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전복을 잡으려고 버티다가 시간이 늦게 되면 물에서 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대괄호 친 이 부분, 전복 채취가 어렵다는 걸 드러냅니다. 전복은 그물로 잡을 수 없어서 사람이 바닥까지 잠수해서 찾아다녀야 잡을 수 있고요. 작살로 빠르게 채취해야 되고 그게 능숙하지 못하면 바다에서 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또 계속해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사람을 무는 나쁜 고기들도 있고 바다 밑이 매우 차갑기 때문에 항상 추워서 오들오들 떤다. 그래서 전복잡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10여 세가 넘으면 얕은 데서 익히다가 조금씩 깊은 데로 나가고요. 한 20살이나 돼서야 전복잡이가 가능하고 40이 넘으면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전복잡이가 힘들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잠수하는 사람은 항상 바다에 있어서 외양이 말이 아니에요. 머리털이 타고 마르고 살갗은 거칠고 얼룩덜룩하고 또 일어나고 살아가는 모습도 일반인과 달라요. 아, 잠수가 힘든 일이구나. 그러므로 사람은 편안하지도 다치지도 않아야 하는데 이 일에 괴롭고 처남이 이와 같다. 또 관청에 바치는 양도 그 양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어찌 이득이 있겠습니까? 여기 이 부분은 제도상의 부조리함도 잠깐 드러난 부분이죠. 아, 전복을 관청에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잠수부들이 힘들어 하는구나. 아까 글쓴이가 뭐라고 물었죠? 당신이 하는 일의 이득은 어느 정도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여기 나오죠. 일도 매우 힘들고 관청에 바치는 양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이득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답입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병이라도 들지 않겠는가? 어찌 이 일을 버리고 다른 일에 힘쓰지
못하는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 잠수부 말고 다른 일 하지 그러니?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은 좀 길게 하죠. 그리고 이 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수부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잠수부에게 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사와 상업뿐입니다. 그런데 농부도 가뭄이나 장마에 굶주릴 수 있고요. 상인도 남북으로 뛰어다녀서 괴로움이 나와 더불어 같을 것입니다. 농사도 힘들고 상업도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군자의 일인 벼슬을 할 것 같으면 편히 앉아서 녹을 먹죠. 수레에 올라앉으면 또 따르는 무리도 있고요. 그리고 화려합니다. 조정에 들어가면 부나 성을 받들고 지방으로 나아가면 주나 부에 임하니 이것은 모두 벼슬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이고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자기도 벼슬살이를 하고 싶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 벼슬끼리 이렇게 즐거움과 영화가 있긴 하지만 일찍 들으니 아침이면 국록을 먹으나 저녁이면 책망을 당하니 어제는 한양 땅 부성에 있다가 지금은 좌천되어 영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벼슬길도 즐거움과 영화가 있긴 하지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농부도 힘들고 상인도 힘들고 벼슬 하는 사람들도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농사와 장사도 어려우니 참으로 반드시 이 일을 버리고 힘쓰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까지는 앞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농사도 힘들고 장사도 어려우니까 그냥 나는 잠수하는 게 낫겠다. 잠수도 힘들긴 마찬가지인데 딴 일도 마찬가지 아니냐. 자, 그리고 이 뒷부분부터는 잠수하는 것 그리고 벼슬 하는 것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로움에 나아감에 견주해 보면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로움 이게 바로 벼슬길이죠. 자, 여기 회색 표시 있는 것이 있고 노란색 표시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계속 비교를 하는데 글쓴이가 직접적으로 이게 더 낫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라는 식으로 서리적으로 물어요. 그런데 결국 이 잠수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잠수가 더 낫다라는 거거든요. 이 노란색 부분이 잠수부의 일, 잠수에 관한 얘기고요. 이 회색 표시가 글쓴이의 일, 벼슬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먹여주는 것을 먹는 것, 내 힘으로 먹는 것,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당연히 내 힘으로 먹는 것, 잠수가 더 낫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 내 일을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냐? 내 일을 다스리는 것, 잠수가 더 낫다.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 나의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 어느 것이 더 낫냐? 나의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 잠수가 더 낫다. 안으로 막히고 밖으로 죄에 걸려 죽어가는 것, 그리고 때를 기다려 서로 힘을 합하여 물에 빠지는 위태로움에서 벗어나 수면에 나타나는 것, 어느 것이 더 낫냐? 당연히 뒷부분, 잠수가 더 낫다. 서리적인 표현, 이것을 반복해서 벼슬길보다 잠수하는 일이 더 낫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무엇을 미워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고을에서 보건대 우리 무리들, 잠수부들은 즐거움에 항상 편안하고요. 벼슬하는 사람들이 꾸짖으며 와서 몸을 묶더라도 벼슬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닥달하겠죠. 그런데 그건 그 사람 하나뿐입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일에 있어 어느 것이 위태롭고 어느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벼슬길이 위태롭니? 잠수가 위태롭니? 벼슬길이 편안하니? 잠수가 편안하니? 벼슬길이 더 위태롭고 잠수가 더 편안하다는 거죠. 방금 이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너 잠수 그렇게 힘든데 왜 그걸 그만두지 않니? 라고 물었더니 방금 어떻게 대답했죠? 잠수부의 일이 훨씬 덜 위태롭고 더 편안하다. 그러니까 난 그냥 잠수를 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구별을 했을 것이니 어찌 그대의 일, 벼슬길을 후회하지 않으면서
나보고 이 일, 잠수를 버리라고 깨우쳐주니 슬픕니다. 이제 그만둡시다. 네 일이 내 일보다 더 위태롭고 힘든데 너는 나보고 그만두라고 하네. 너 왜 그러니? 아우, 이야기 안 할래. 이런 의미죠. 자, 어떻게 했어요? 글쓴이는 부끄럽겠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 땀에 젖고 놀라서 입이 벌어져 오랫동안 대답할 수 없었다. 자기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잠수부의 일을 그만두어라 라고 충고한 격이니까 부끄러웠던 거죠. 옛사람이 벼슬길을 바다에 비유했으나 나는 믿지 않았더니 지금 잠수부의 말로써 시험하니 벼슬길의 위태로움이 바다보다도 심하구나. 이게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벼슬길의 위태로움. 이로 인하여 훗날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이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벼슬 하고 싶은데 라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너 벼슬 하고 싶니? 벼슬길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위태롭단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몰인설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간단한 내용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를 여기 메모장에 옮겨뒀어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잠수부들은 관청에 전복을 바쳐야 한다. 여기 이 부분에 나오죠? 관청에 바치는 것도 양을 다 채우지 못한다. 1번 적절하고요. 2번, 전복 채취는 매우 위험하고 고된 작업이다. 이것은 잠수부의 첫 번째 대사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죠. 3번, 농사와 상업도 고된 일이지만 잠수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 말은 농사와 상업보다 잠수가 힘들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잠수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농부도 힘들고 상인도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잠수가 농사나 상업보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4번, 잠수부는 잠수 시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돌봐준다. 이게 여기 나오거든요. 이 부분. 때를 기다려 서로 힘을 합하여 물에 빠지는 위태로움에서 벗어나 수면에 나타나니 잠수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 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5번, 벼슬길은 영화로운 자리지만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위태하다. 이것도 여기 이 부분에 나와 있죠. 벼슬길은 즐거움과 영화라 이를만 하지만 그러나 이 뒷부분을 보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로운 직업이구나. 그래서 19번 일치하지 않는 건 3번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 몰인설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갈래 복합 파트 해설 영상 마무리할게요. 다음 공부할 작품은 현수문전입니다. 현수문이라는 영웅적인 인물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번 학평 문제 중에 30번에 보면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 미리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힌트 먼저 읽고 소설 읽으신 거 맞죠? 현수문전은 제후인 주인공들이 대를 걸쳐 황제와 겪는 갈등 관계가 반복되는 군담 소설이다. 제후라는 건 자기 일정한 영토를 갖고 그 땅을 지배하는, 그 땅에서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건 배경이 조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황제를 중심으로 여러 왕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왕 중에 우리의 주인공인 현수문도 나오는 거고요. 그 왕과 황제가 갈등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에 관한 소설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황제는 외부 세력을 활용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후국의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또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아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들은 영웅적인 면모를 발휘하고요. 고난을 극복하고 황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현수문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앞부분에는 현수문이 공격을 받는 장면부터 등장을 합니다.
서번국의 대장 진골대가 침격을 해옵니다. 여기 이 초록색 표시된 부분은 장소의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4월 학평에서 이런 장소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심 사건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일단 이 현수문은 위왕이죠. 위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서번국에서 쳐들어 온 거예요. 서번왕이 진골대라는 대장을 보내서 위왕을 치라고 지시한 거죠. 그래서 남주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 안에 백성이 하나도 없고 비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겠죠. 진골대가 크게 놀라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난 게 바로 현후입니다. 현후는 주인공 현수문의 아들이고요. 나중에 현수문이 죽었을 때 새로운 위왕이 되는 인물이죠. 자, 현후가 서번군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군사들을 출동시켜서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 소리쳐 이야기를 했죠. 호통을 칩니다. 서번이 어찌 감히 우리를 당할 수 있을 소냐. 옛날 양평공과 우골대가 다 내 칼에 죽었거늘. 자, 옛날에도 위왕을 향한 공격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공격을 막아낸 적이 있었구나. 네가 맞아 죽고자 하니 어린 강아지가 맹호를 모르는 격이다. 제 죽은 혼일망정 나를 원망하지 말고 새 황제를 원망하여라. 우리는 이미 힌트를 읽어서 알 수 있어요. 서번국이 위국을 공격한 것은, 주인공의 나라를 공격한 것은 누가 시킨 것이구나? 황제가 시킨 것이구나. 우리 문제에서 읽었던 것처럼 외부 세력을 활용해서 주인공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네가 나한테 덤비네. 너 이제 죽을 각오를 하여라 라는 거죠. 주인공의 아들 현우도 상당히 용맹한 기상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불화살을 쏘니까 성 안에 화염이 가득 퍼져 가득해요. 모두 불길입니다. 적군이 견디지 못해서 불길을 무릅쓰고 달아나는데 또 달아나는 진골대의 군대를 또 위국의 군사들이 막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 서로 짓밟혀 죽은 자를 이루다 셀 수가 없었다. 진골대가 위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용감히 맞서 싸웠다 라고 설명을 하면 틀린 선지겠죠? 공격을 받았을 때 당황했고 도망갔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지금부터는 목숨을 구걸할 겁니다. 진골대가 이야기를 하죠. 위왕은 만고의 영웅이라서 사람의 힘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로다. 위왕에 대한 영웅성이 널리 알려지기는 했나 보다. 그리고 그 영웅성을 확인하고 내가 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한탄하고 항복하여 말하였다. 우리 왕이 구태여 싸우려 한 것이 아니라 새 황제가 시킨 것이니 바라건대 위왕은 쇠잔한 목숨을 살리소서. 자, 이 부분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죠. 서번국이 위국을 공격한 이유는 자기들의 영화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 황제가 시켰기 때문이구나.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이랬더니 주인공 위왕 현수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번국과 나의 나라는 본디 친하여 꺼리고 미워하는 것이 없기로. 내용 확인 문제에 출제되기 좋겠죠. 위국과 서번국은 원래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너를 놓아줄게. 그러니까 이후로는 아무리 새 황제의 조서가 있더라도 기병할 마음을 먹지 말라. 너 내가 놔줄 테니까 다시는 쳐들어오면 안 돼. 새 황제가 시켜도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지금 서번국이 주인공의 나라 위국을 친 이유는 새 황제의 조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시죠? 진골대는 쳐들어왔다가 크게 혼이 나고 현수문이 용서해서 돌아간 거죠. 이때 새 황제의 군대가 구골대의 군대와 합병하여 화음현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이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화음현의 백성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새 황제의 군대, 구골대의 군대를
거창산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죠. 거짓말 한번 볼까요? 위왕이 서번국에 패하여 거창산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모아서 군사를 삼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군사되기가 싫어서 도망하다가 처자식을 잃고 슬퍼 우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결국 여기서 낚이길 바라는 건 위왕이 거창산에 들어갔다. 이 말을 믿기를 바라는 거죠. 바보 같은 구골대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위왕 잡으러 가야지 하고 거창산으로 이동하죠. 그런데 거창산이 만만한 산이 아니에요. 길이 험하고 수목이 무성하고 행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점점 들어가야죠. 위왕이 그 안에 있다고 하니까. 과연 산 위에 깃발이 있고 창칼이 꽂혀 있고 고요합니다. 그래서 찾았다. 너네 이제 우리한테 죽었다. 와 하고 고함치며 쳐들어갔지만 군사가 다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였던 겁니다.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꾸며놓은 유인책, 함정이었던 거죠. 구골대는 마을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고 들어갔고 그리고 허수아비의 모습, 창칼이 꽂혀 있는 모습을 군사로 착각하고 더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변을 당한 거죠. 구골대가 몹시 놀라 어찌할 줄 몰랐는데 그때 매복하고 있었던 거죠. 산 위에서 대포 쏘는 소리가 나고 불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화살과 돌이 비오듯 합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죠. 구골대가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리고는 죽기로써 불길을 무릅쓰고 산의 어기를 나서니 구골대 역시 막 용감히 맞서 싸웠다 이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더니 좌우에서 쫓아오죠. 구골대가 대적하지 못해서 투구를 벗고 말에서 내려서 또 살려달라고 빕니다. 앞에 있던 진골대도 마찬가지고 여기 구골대도 마찬가지고 위기에 처하자 목숨을 구걸하고 있죠. 자, 아까 진골대처럼 그냥 놔준 게 아니라 크게 꾸짖고 곤장을 때려요. 볼기를 30대 쳐서 내치니라. 여러분 볼기 30대 이거 엄청 중형이에요. 엉덩이 살이 짓물러 터져서 뼈까지 상해서 큰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형입니다. 자, 볼기를 30대 쳐서 내쳤는데 구골대가 그래도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고 돌아가다가 인하여 죽었다. 양국의 대병이 대패하자 서번왕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새 왕제의 조서를 받고 망령되의 군사를 일으켰다가 앞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번국은 황제가 시켜서 위국을 침략했구나. 내가 바보같이 군사를 일으켰다가 내 장수와 군졸만 죽였다. 어찌 분하고 한스럽지 않으랴. 이후로는 위나라 땅을 침범치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때 새 황제는 세 방면의 군대가 대패한 것을 듣고 크게 놀라 탄식을 했습니다. 위왕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위왕은 천신이다. 누가 능히 당할 수 있겠느냐. 중략 부분 줄거리를 보면 위왕을 겁주려고 했던 이 새 황제가 반성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후 현수문이 죽고요. 그의 아들 현후가 새 위왕이 됩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갑자기 새 황제의 사자가 황제의 명을 들고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황제가 위왕의 지방이 좁고 길이 멀음을 염려하셔서 우선 서천의 한 곳을 환수하라 하셨고 위왕을 보지 못하는 걸 한스럽게 여겨서 특별히 사관을 보내서 함께 올라오기를 기다리시나이다. 너 황제 보러 올라와라 라는 게 명이죠. 그래서 일단 위왕은 황제의 명이니까 황제 보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 의아해 마지 않죠.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황상의 은혜가 이처럼 미쳤는데 어찌 황공하고 두렵지 않을 수 있겠소. 그런데 오라고 하니까 가야죠. 사관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좌승상 석침을 데리고 올라갔죠. 자, 여러 날 만에 황제가 있는 황성에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새 위왕을 에워싸서 말할 수 없이 절박하거늘 분위기를 봤을 때 뭐 호위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 새 위왕을 붙잡아 들이려고 해하려고 군대가 몰려든 걸 알 수 있죠. 이때 새 위왕이 놀라기는 했는데 문득 일광대사의 가르친 일을 생각하고 과거에 새 위왕이 일광대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단소를 내어 부니라. 불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단소 소리가 처량해서 사람 마음이 풀어지게 해요. 여러 군사들이 일시에 흩어지니라. 와, 잡아라 하고 흥분된 마음을 단소가 가라앉게 만든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새 위왕은 왜 이런 일을 당했던 걸까? 이것을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실, 임금의 친족을 종실이라고 하거든요. 종실 조충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분수에 지나친 생각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위왕 부자를 싫어했습니다. 현수문은 죽었죠. 근데 아들 현후가 있잖아요. 이 현후를 시기해서 질투해서 새 황제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만들고 헐뜯고 죄 있는 것처럼 고하여 바친 것이다. 우리 아까 이 소설 공부하기 전에 시험지 보기 내용 살펴봤던 거 기억나죠? 황제가 외부 세력을 활용해서 위왕을 견제하기도 하지만 또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아서 견제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조충이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위왕과 황제의 갈등. 그래서 이날 가만히 새 위왕 현후를 잡아 없애고자 하다가 갑자기 단소 소리를 듣고 스스로 마음이 풀어진 바가 되었으니 천도가 무심치 않음을 가히 알지라. 하늘의 도리가 무심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서술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죠. 다행이다. 새 위왕이 무사한 것은 하늘의 도리가 살아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다.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새 위왕이 그 위급한 화를 면하고 바로 궐 내에 들어가서 황제를 뵙죠. 새 황제가 보고 한편으로 반기고 다른 한편으로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경을 잊지 못해서, 경은 위왕을 가리키죠. 그래서 가까이 두고자 한 것인데 이제 내 몸이 평안치가 않아서 말을 이르지 못하겠노라. 황제의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러고 바로 쓰러집니다. 도로 용상에 누워 혼절하니 위급함이 시각에 달려 있었다. 황제의 목숨이 오락가락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조 백관들이 허둥지둥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 새 위왕 동안 새 황제의 위급함에 크게 놀랐어요. 그런데 또 떠오른 게 있죠. 환약입니다. 환약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고 주머니 속에서 꺼내어 새 황제를 받드는 신하에게 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이 비록 좋지는 못하지만 효험이 있을 듯한데 갈아서 잡수시게 하는 것이 어떠하느뇨? 그래 바로 먹이자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만조 백관 모든 신하들이 허둥지둥하는 가운데 약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신하도 있고 저거 먹여도 되나? 하고 의심하는 신하도 있어요. 그때 조충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황제가 깨어나지 못하면 새 위왕을 없애려는 일을 이룩할 수 있는 조짐을 만남이니 어찌 다행치 않으랴. 자, 이거 무슨 의미죠? 새 위왕이 약을 건넸다. 저 약을 먹인다. 저 약을 먹고도 일어나지 못하면 새 위왕 네가 준 약 때문에 황제께서 이렇게 됐다. 하고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계략이죠. 그러니까 조충 입장에서는 그 약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급히 환약을 받아 시녀로 하여금 갈아서 새 황제에게 먹이게 하였더니 황제가 깨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래지 않아 호흡이 능히 통하고 또 정신이 씩씩하여 오히려 전보다 심사가 상쾌해졌다. 새 위왕이 준 약을 먹고 황제가 쾌차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뒷부분의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일을 계기로 새 황제와 새 위왕의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내용 살펴봤습니다. 일단 고전 소설은 내용 확인 문제가 거의 필수로 출제가 되니까 서번국의 장군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위왕이 어떤 식으로 장군들을 놓아줬는지, 그리고 거창산으로 어떻게 구골대를 유인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수문전 문제 풀어볼까요? 지문과 같이 보려고 여기 문제를 메모장에 옮겨뒀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학력평가 2번 변형 문제입니다. 1번 남주성에서 진골대는 위왕에게 목숨을 구걸했다. 남주성에서 진골대가 위왕의 군대에게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죠. 그리고 여기 나오죠. 위왕은 쇠잔한 목숨을 살리소서라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2번 화음현에서 구골대의 군대는 백성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화음현에서 백성들이 거짓말을 하죠. 위왕이 서번국에게 패하고 거창산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구골대가 기뻐했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번 거창산에서 구골대는 위왕의 공격에 용맹하게 맞서 싸웠다. 정답이 3번이죠. 거창산에서 구골대의 군대가 위왕의 매복에 당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당했을 때 도망치고 그리고 도망치다가 잡히고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만 나올 뿐 용맹하게 맞서 싸우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4번 황성에서 새 위왕은 조충의 계략으로 공격을 받았다. 그것은 황성에 왔을 때 모습에 나오죠. 공격을 받는 장면 있고 왜 공격을 받았는지 여기 나옵니다. 여기 조충이 이러이러해서 얘를 시기해서 공격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합니다. 5번 권례에서 황제는 새 위왕을 만나는 도중에 혼절하였다.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혼절했기 때문에 만나는 도중에 혼절했다라는 설명도 적절하죠.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현수문전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현수문전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공부하실 작품은 현대소설 평지입니다. 이 소설 끝부분에 나온 단어 뜻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평지는 평평한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채를 의미하죠. 그리고 글 중간에 이 평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있죠. 법률에 가서는 농민은 약한 것이다. 때로는 평지의 대보다 더 연약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평지 제목이라서 간단히 언급해 봤고요. 우리는 이 글 읽기 전에 4월 학평에 나왔던 이 소설에 대한 대략적인 힌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34번 보기에 이 소설에 대한 힌트가 나왔죠? 이거 먼저 읽고 문제 푸신 거 맞죠? 평지는 60년대 근대화로 인한 농민의 애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힌트를 줬네요. 주인공은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자본가로부터 생활터전을 빼앗기게 되고 이로 인해 고초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인공은 농민이 사회제도에서 상대적 약자이며 역사적으로 반복된 억압의 대상이었음을 깨닫고 농민의 입장이 배제된 불합리한 현실에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이게 평지의 대략적인 내용이고 이 글의 주인공은 허생원이죠. 자, 그럼 이 소설 보도록 합시다. 술이 알맞게 되었을 때 청년 신사는 노래를 중지시키고 자, 지금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청년 신사가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미 이 소설을 읽으셨을 테니까 청년 신사가 왜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면서 유익한 이야기를 떠들어대는지 미리 알고 읽읍시다. 이 청년 신사는 서울의 돈 많은 유력자의 비서이고요. 서울의 돈 많은 유력자는 이 마을 사람들이 30년 가까이 농사지어 먹고 살았던 하천 부지, 그것을 자기 땅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자기 땅으로 만들었는지는 뒤에 공부할게요.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이 마을 사람들의 경작지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당신들은 지금부터 그 땅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러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말을 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다독여 놓는 거예요. 다스려 놓기 위해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청년 신사의 말은 자, 내가 모시는 이분이 이 땅을 갖게 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 청년 신사는 마을 사람들이 분노할 말, 충격을 받을 말을 하러 왔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정당화하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좀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청년 신사는 노래를 중지시키고 예의 청산유수식 구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청년 신사가 말을 참 잘해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 이 대괄호 부분에 드러나거든요. 농촌 경제가 어떻고 구태의연한 영농 방법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전 농사 방식을 버리고 근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오가 필요하다. 또 도시에는 주택단지, 공업단지가 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농촌에도 식량단지, 채소단지, 돼지단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물 흐르듯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술과 음식을 대접하면서. 자, 그야말로 방금 이런 얘기는 먼 앞날을 내다보는 유익한 얘기입니다. 이 유익한 얘기들이 꼬리를 물듯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뒷부분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이 유익한 얘기는 누구에게 유익한 얘기입니까? 돈을 가진 자본가들에게 유익한 얘기고 지금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작해온 땅을 하루아침에 잃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생긴 거죠. 그런데 아직 오지도 않은 신기루 같은 미래의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한 얘기겠어요. 허생원은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권업계석이었고 지금은 산업계석이들이 하는 말을 허생원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귀에 남는 것은 무슨 단지 하는 새로운 말뿐이고 청년이 말하는 먼 앞날보다 일단 허생원은 뭐가 중요해요? 코앞에 다가있는 사는 문제가 더 절박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죠. 그런데 청년은 지금 어떻게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구슬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허생원을 추어 올리기 시작하죠. 허 선생님은 이 고장 출신이시고 또 누구보다 이곳 사정을 잘 아실 뿐 아니라 이해도 깊으실 터인 만큼 자 이런 식으로 허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이곳 사정을 잘 알고 이해도 깊고 우쭈쭈쭈 비행기를 태우고 있죠. 드디어 청년 신사는 화제를 슬쩍 딴 데로 돌리려 하였다. 야? 허생원은 난생 처음 듣는 선생 칭호와 말공대 잠깐 어리둥절하였지만 왜 이유 없이 자기한테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면 좀 이건 뭐야 하고 거리를 두게 되죠. 허생원도 그런 거예요. 경계심이 갑자기 얼굴에까지 나타났다. 자, 이 소설에 관한 문제에서 사람들의 대사에 밑줄을 치고 이 대사에 적절한 지시문을 묻는 문제, 자주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 대사를 그 인물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예, 즉 누구보다도 이해가 많으실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청년의 이 대사는 약간 좀 떨떠름하게 해야 돼요. 청년은 약간 의외인 듯한 그래서 다소 거북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축혀줬는데 넌 왜 나한테 경계심을 보이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허생원은 좀 답답한 거죠. 너 나한테 왜 그러니? 대놓고 얘기해라 이거죠. 그러니 웃자란 말입니까? 허생원은 그 부리부리한 눈으로 청년 신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 하고 싶은 말 직접적으로 해라. 자, 그랬더니 이제서야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거 하천부직건인데
이번 정부 시책에 따라서 자, 이 점점점점이라고 나온 이 부분의 내용을 채우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이 뒷부분의 내용은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청년은 직이란 말을 곧잘 썼다. 즉이란 말의 구어적인 표현. 자, 청년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자, 여러분은 이 청년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죠.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그곳은 하천부지를 이야기를 하고 허생원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경작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새로운 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방면에 연구가 깊으신 서울 모 유력자가 그 일대에 휴면 법인 토지를 도통 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서울의 모 유력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휴면 법인 토지, 이 휴면 법인 토지가 아까 말했던 그 땅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는 그 땅. 그 휴면 법인 토지를 정부 시책에 따라 이 사람이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농민들 너네는 지금 쓰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휴면 법인 토지란 말은 개인이 쓸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정부 땅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 땅을 서울 모 유력자에게 팔았다라는 거죠. 다른 소설에서는 그 말을 불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부 소유의 땅을 개인에게 파는 걸 불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 모 유력자는 정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산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농민들은 어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겁니다. 자, 이런 통고 비슷한 말. 그러니까 농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요. 자, 이렇다. 너네 쓰지 못한다. 통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능글맞게 좀 빙글빙글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울 모 유력자가 이 지방 연고자들, 마을 사람들이겠죠? 마을 사람들의 사정을 잘 짐작하시는 분이 돼서 마을 사람들에게 섭섭지 않을 정도의 돈을 내게끔 돼 있다라는 말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 내도 낼 돈을 우리 서울 유력자께서 마음씨가 좋아서 사정을 알아서 돈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때요? 저 같아도 뒷목을 잡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거의 30년 가까이 농사를 지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정부 땅이라는 이유로 자기들 마음대로 돈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너네 이 땅 못 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산 사람은 마치 자기가 선심을 쓰듯이 너네 위로금 좀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살 길이 막막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허생원이 화를 냅니다. 뭐 동정금을 내? 누가 그런 거 달락했던강? 그래 이곳 사정을 잘 안다는 양반이 멀쩡한 남의 땅을 마음대로 뺏어?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서는 땅을 뺏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뺏긴 게 아니라 그냥 정부의 땅을 이 농민들이 쓰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서도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죠. 휴면 법인 재산이라 안 갑니까? 그러니까 정부 거라는 거죠. 실지는 국유지니까 뭐 정부가 다른 사람에게 팔든 뭐 하든 뭐 그건 당연한 게 아니냐,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 땅을 몇십 년 동안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부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했어야 맞죠. 그런데 정부는 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땅을 일방적으로 팔아버렸어요. 이것은 사회 제도가 약자인 농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의미죠. 뭐 국유지라 허생원은 한결 사납게 쏘아붙이더니 그래 국유지면 서울 놈들만 가지락 하는 법도 있나? 이게 서울 사람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권력자, 돈 가진 사람들만 가지라는 법도 있느냐? 이 말이죠. 근 30년이나 논밭을 치고 갈아온 우린 웃잡고 택도 아닌 소리, 말도 아닌 거죠. 그러면서 흥분한 허생원이 청년을 인신공격하죠. 청년은 젊은 나이에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따위 놈들의 비선가 뭔가를 하며 그런 백성 울리는 심부름만 하고 댕기는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넌 할 일 없어서 그런 사람들 비서나 하면서 이따위 심부름이나 하니? 이건 거죠. 그랬더니 비서도 화가 나서 말 조심하시오! 라고 쏘아붙이죠. 안색을 달리한 겁니다. 이 대사는 공격하듯이 해야 맞죠. 눈초리에 이제 경멸의 빛까지 담아 보냈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파르르 하는 거죠. 말 조심? 그게 누가 할 소린데? 하면서 갈등을 보입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보면 허생원과 청년이 대치하다가 허생원이 청년을 때리게 되고요. 코피를 내게 돼요. 그래서 파출소로 잡혀갑니다. 법률에 가서 농민은 약한 것이다. 약자를 보호해줘야 될 법이 오히려 농민에게 독이 되는 거죠. 때로는 유체의 대보다 더 연약한 거죠. 약자, 농민, 이런 사람을 비유하고 있죠. 첫째는 몰라서 그랬고, 둘째는 외놈 때부터 줄곧 당해온 경험으로 봐서 그러했다. 법률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붙들려 가면 끝이에요. 붙들려 가면 고분고분 지장을 찍어야 했고요. 안 찍으면 호통이고 매를 치고 그렇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허생원을 걱정합니다. 괜히 잘못 건드리지. 서울에서 왔다면 대강 알아묵어야 할 낀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울에서 왔다? 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대강 알아차리고 그냥 알아서 기었어야 했는데 허생원이 들이받고 지금 이 지경이 됐다. 아유, 어떡하냐. 걱정입니다. 그러한 불악 사람들의 말처럼 허생원은 쉽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촌 사람끼리, 이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싸워서 코피가 터졌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처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파출소에서는 그날 밤 일을 예사스럽게 다룰 수 없다고 하면서 본서로 넘기기까지 하고요. 누구 코피 하나 낸 일로 29일간을 잡아놨다가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정식 징역감인데 서울에 있는 그분이 특별히 부탁해서 너 나오는 거야 라고 경찰이 훈계하는 거죠. 기가 차죠? 허생원도 아무 말도 안 했다. 이 부분이 허생원이 자기 잘못을 알아서 그랬다가 아니라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촌사람들끼리 같으면 코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법도 사람 따라 다른가? 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법, 이런 사회제도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속하고 억울하죠. 용이란 놈만 살아있더라도. 용이는 허생원의 아들인데요. 죽었죠. 뒷부분 볼게요. 아직 유골도 돌아오지 않은 용이를 또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허생원의 슬픔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굴육관에서 벗어나 집으로 가는 길인데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봉산 위에서 울어대는 뻐국새 소리가 어쩜 월남이란 데서 숨진 아들의 넋같이도 생각되었다. 월남, 그리고 아까 힌트로 봤던 1960년대. 월남 파병, 베트남 파병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베트남 파병을 결정한 것도 정부예요. 사회제도죠. 그것에 따라 아들은 베트남에 갈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서 희생을 당했어요. 허생원 어때요? 사회제도 때문에 역시나 멀쩡히 경작하던 자기 땅을 빼앗겼죠. 사회제도가 약자를 위해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조리한 현실이죠. 그러나 녀석은 애비가 이렇게 된 줄은 모를기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역시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보다 큰 불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땅이 그 유력자에게 넘어간다는 그 증거가 땅에 박혔던 거죠. 아이들의 말을 듣고 허생원은 그 들로 갑니다. 평지를 베어낸 자리에는 모모 특수농작물 단지란 흰 팻말이 서 있었습니다. 농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의 모 유력자가 그 땅을 받았다고 앞에서 설명이 나왔었죠. 이제 여기는 그 서울 모 유력자 땅이다. 너 농사 못 짓는다. 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필 두엄이 쌓여져 있는 그의 논 가운데. 이제 허생원은 자기 땅을 잃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허생원의 극단적인 태도가 드러나는데 허생원이 도끼질을 하고 불을 지르게 되죠. 이 도끼질, 불을 지르는 방화 행위, 이런 것들은 모두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 울분, 분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서생원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도끼를 찾아서 다시 돌아가죠. 팻말을 쳐서 넘깁니다. 다 부셔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들에 포플라로 달려갑니다. 포플러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서 없애는 거죠. 용이가 그걸 하나하나 심을 때 무엇라 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 나무를 자기 아들과 같이 심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자기 땅에 심긴 그 포플러, 이것까지 서울의 모 유력자에게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 땅에 그 나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허생원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들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이 나무까지 서울 유력자에게 넘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빽빽하게 자란 숲, 웬만한 석가래만큼씩한 이텔리 포플라들이 허생원의 악지 센 도끼질에 사정없이 넘어갔다. 나무가 아주 보기 좋게 자란 것 같죠? 숲을 이루고 있는데 나 이거 그 서울 사람들에게까지 줄 수 없다 하고 도끼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숲을 이룬 나무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베겠어요. 그래서 허생원이 도끼질을 하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불질러 버리기로 마음먹은 거죠. 우선 넘어진 나무들의 밑에 삭정이를 모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곧 다른 나무에도 얼마 붙었죠. 순식간에 그 숲은 불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건 허생원의 분노, 농민의 분노, 울분, 저항정신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새빨간 불기둥이 검은 연기를 뚫고 노을진 저녁 하늘을 찔렀다. 허생원은 미친 사람처럼 다시 도끼를 휘둘렀다. 나무를 내리치는 쩡 하는 소리. 이 소리는 허생원의 울분, 분노, 저항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불길 속에서 계속 들려왔다. 부조리한 현실이 드러나고 부조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고자 하는 허생원의 대응 태도가 드러나는 평지라는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평지 변형 문제 파일입니다. 자, 5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지문이랑 같이 보려고 여기 메모장에 문제를 옮겨뒀어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허생원은 과거 권업계 서기로 일한 적이 있었다. 권업계 서기라는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허생원은 옛날에 권업계 서기요, 지금은 산업계 서기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산업계 서기들을 옛날에는 권업계 서기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지 허생원이 권업계 서기로 일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청년은 허생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청년이 허생원을 축혀 올려서 이야기를 하긴 하죠. 허선생님 막 이러면서 이해가 많다 이런 식으로 추어 올리는데 이것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구워 삼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3번 허생원의 아들은 서울 유력자에게 저항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허생원의 아들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월남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 월남전에 파병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평지의 땅에 심긴 포플러는 허생원과 허생원의 아들이 함께 심은 것이다. 여기 이 말, 용이가 그걸 하나하나 심을 때 무엇라 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아, 그 나무를 허생원과 허생원의 아들이 함께 심었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5번 보락 사람들은 서울 모 유력자가 낸 동정금의 액수가 작은 것에 분노했다. 자, 서울 모 유력자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동정금까지 낸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분노한 사람이 누구예요? 허생원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같이 분노했다고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돈이 작았다라는 것에 분노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빼앗긴다라는 것에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의 답은 4번. 이렇게 현대소설 평지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그러면 현대소설 해설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